그 IMF 크라이시스가 왜 일어났냐? 이제 보통 이제 IMF 크라이시스라고도 하고 또는 뭐 아시아 파이낸셜 뭐 크라이시스 또는 이런 말도 씁니다. 아시아 컨티전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태국에서 발발을 하고 그 동아시아 지역으로 쭉 퍼져 나갔습니다. 전염병처럼. 그래서 전염병, 영어로 컨티지언이라고 하죠. 컨티지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 컨티지언이라고도 하는데 상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태국은 이제 뭐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 그랬듯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두 자릿수 성장 1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성장이 대부분 이제 부채를 베이스로 한 그래서 차입을 해서 그 차입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900억 달러 외채를 가지고 있었죠.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점점 단기 부채로 변해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권력 구조 자체가 소수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이제 기득권자들이 이제 대중의 부를 어떻게 보면 약탈하는 그런 어떤 경제 구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이 돈이 900억 달러라는 외채가 과연 펀디멘탈에 투자를 하고 있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태국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뭐 반도체나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뭐 이런데 이제 좀 건설적인 것에 쓰였다면, 물론 우리나라도 뭐 완전히 예외는 아니겠지만, 태국의 이런 자산들이, 부채들이 대부분 단기, 부동산 투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더 가까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시에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강남에 땅 투기가 이제 막 한참 이제 붐이 일었었던 상황이었죠. 80년대 이후에. 뭐, 태국도 아마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제 이 성장률이란 게, 과연 어떤 펀디멘탈한 그런 나라의 경제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데는 퀘션이 있겠죠. 사실은 이제 그 환율이란 게 그 나라의 경제 점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점수.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이제 고정환율제를 썼던 대부분의 이제 한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태국의 경우에는 이제 달러당 20바트를 사용했는데 요게 이제 달러당 20바트 달러 퍼 바트를 이제 고정 환전제로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랬듯이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12에서 14% 상당히 어떤 그런 금리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에 비한다면 정말 굉장히 높은 금리죠. 미국 금리가 당시에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5%대, 4에서 5%대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일본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제 금리였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달러 캐리 현상이 생기죠. 달러 캐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대의 돈이 12%대의 그 투자처로 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이제 변동이 되면서 사실 여기서 벌었던 것들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사실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interest parity가 생기는데, 고정 환율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12%에서 소위 그 알비트러지가 일어나는데, 아르비트러지가 일어나는데 거의 6에서 7%의 마진을 그대로 미국이나 또는 일본으로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좀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알죠. 아, 이게 환율이 뭔가 잘못돼 있구나. 환율이란 게 사실 이런 경제 구조를 반영해서 알비트러지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환율을 고정해서 변동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환율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경제 구조를 바꿔라, 이런 푸시가 각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환율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태국이 고정해서 환율을 이제 그 변동금리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태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그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네 제품이 이제 싸지니까. 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변동금리로 해서 이제 뭔가 좀 환율을 좀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터진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시아 20에 있었던 바트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30이 됐다. 그러면 단기 자금들, 대부분 이제 단기 자금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12%대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바트를 팔고 달러로 다시 회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들, 핫머니들이 이제 상환 요구를 하는 거죠. 자,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환율 시장은 바트를 계속 팔아야 되겠고, 그죠? 세일 바트, 바이 달러, 이런 게 되겠죠. 태국 시장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달러를 그 상환 요구하는 단기채 소위 그 단기 차입금들을 갚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900억 달러에서 한 뭐 반 정도, 400에서 500억 달러를 계속해서 갚아놔야 되니까 단기간에 이것을 갚기에는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 사실은 달러가 이제 고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달러가 고갈된다는 건 결국은 나라가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무역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고, 그죠? 밖에서 어떤 원자재를 사올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어쨌든 나라는 부도가 될 수밖에 없죠.